대한민국 뉴스들에 대한 공정한 시선, 법률 시사 토크 이슈 프리즘. 안녕하세요. 전혜원입니다. 먼저 지난 한 주간 있었던 이슈들부터 만나보겠습니다. 노동계와 사용자 위원들의 불참으로 파행을 겪었던 최저임금위원회가 결국 심의 연장 마지막 날을 하루 앞둔 15일 밤 극적으로 타결됐습니다. 최근 최저임금위원회는 내년도 시간당 최저임금을 7,530원으로 확정지었습니다. 이는 현행 6,470원에서 16.4%가 인상된 수치로 2010년 이후 인상률이 2.75%에서 8.1%인 점을 감안하면 이번 두 자릿수 인상은 파격적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는데요. 이로써 문재인 대통령의 2020년 최저임금 10,000원 공약 이행이 현실로 이뤄질 수 있을지에 그 귀추가 주목됩니다. 적폐청산을 위한 문재인 정부의 사정 수사가 본격적으로 시작한 듯 보입니다. 검찰은 최근 원가 조작을 통해 개발비를 편취한 혐의와 관련해 한국항공우주산업 주식회사 KAI를 압수수색했는데요. 정치권과 법조계에서는 방산비리는 4대강 사업, 자원 외교와 함께 이명박 정부의 비리 의혹이라는 점, 그리고 이번 수사를 서울지검장으로 복귀한 윤석열 지검장이 지휘하는 첫 번째 대형 비리 사건이라는 점에서 향후 수사 확대 여부에 이목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여고생제자 수십 명을 성추행해 구속된 전북 부안여고 체육교사의 악행이 잇따라 밝혀지고 있습니다. 지난 1월부터 최근까지 학교 내에서 1학년 학생 25명을 성추행한 혐의로 검찰에 송치된 부안여고의 체육교사에 대해 다양한 제보가 빗발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전북도교육청이 해당 체육교사가 일부 학생에 대해 사실과 다른 내용을 학생 생활기록부에 써놓고 학생들의 수행평가 점수도 멋대로 처리한 것으로 드러났다는 내용의 중간 감사 결과를 발표해 충격을 더하고 있는데요. 요즘 학교 폭력에 대한 은폐 사건과 교사의 성폭행 사건까지 우리 학교 현장의 도덕성 회복이 시급해 보입니다. 교수의 폭언과 갑질을 참다 못한 서울대 대학원생들이 교육부와 학교본부에 근본적인 대책 마련을 요구했습니다. 서울대 대학원 총학생회와 인권단체 등이 서울대 행정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대학원생들의 인권 침해 실태를 폭로했습니다. 대학원 총학생회 측은 기자회견에서 대학원생 목소리를 대변할 수 있는 노동조합 설립을 법제화하고 학생들이 교수와 연구실을 평가할 수 있도록 하는 시스템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는데요. 그동안 비교적 관심받지 못했던 전국 대학원생들의 인권 문제가 이번 폭로를 통해 사회적 대책을 마련하게 되길 바랍니다. 다양한 상황에서 발생하기 때문에 어디까지 인정해 줄 것인지가 언제나 쟁점이 되는 업무상 재해. 그런데 만약 점심시간에 음식을 직접 조리해 먹으려고 식재료를 사오다 사고를 당했다면 어떻게 될까요? 최근 서울행정법원은 음식을 직접 조리해 먹기 위해 회사 근처에서 식재료를 사오다 사고를 당한 모 관광회사 소속 운전기사인 김모 씨가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요양 불승인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근로자들이 점심 식사를 하는 행위는 식사 종료 후에 노무 제공과 관련한 것으로 근로자의 본래 업무에 수반되는 생리적 행위라며 김 씨가 점심 식사를 위해 식재료를 사오던 행위는 회사의 지배를 벗어나지 않은 것이라며 판결의 이유를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주간 브리핑이었습니다. 변호사 두 분과 함께 대한민국의 이슈를 쫓아가 봅니다. 변호사 추격대, 오늘도 저와 함께 하실 두 분의 변호사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이호영 변호사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전승대 변호사입니다. 네, 두 분 오늘 잘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주간 브리핑에 있었던 뉴스부터 좀 살펴볼까 합니다. 전북 부안의 한 여고가 여론의 집중 포화를 맞고 있던데 이 변호사님이 어떤 내용인가요?
이제 이 사건이 언론에 알려진 거는 조금 됐는데요. 네. 한 20일 정도 전에 그 언론에서 그 전북 부안의 고등학교에서 체육교사가 그 여고생들을 상습적으로 성추행, 네. 폭행, 뭐 성폭력 이런 범죄들을 지금 행했다고 해서 지금 경찰이 조사를 중입니다. 네. 네, 경찰 조사를 이제 하고 있을 때는 뭐 피해자가 지금 한 25명 내외로 지금 알려져 있었는데 피해자 학생들이 조사가 될수록 지금 증가가 되고 있어서 네.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사건입니다. 그렇군요. 최근 뉴스를 보니까 피해자가 한 40명 넘어가는 것 같더라고요. 네, 그때 교육청 뭐 조사 때는 그렇게 나왔었는데 네. 실제로 지금 최근 SNS에서 자기도 피해 당했다 막 이런 여학생들은 뭐 지금 거의 100여 명 가까이 그렇게 이루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군요. 졸업한 학생들까지 뭐 나도 피해를 입었다 이런 친구들이 있다고 네, 하더라고요. 맞습니다. 근데 네. 그렇다면 굉장히 오랜 기간 이런 범죄가 이뤄진 건데 왜 지금에서야 밝혀진 걸까요? 일단은 저도 사실은 그 부분이 잘 이해가 안 됐었는데 요즘 학생들 되게 똑똑하잖아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가만히 있지 않았을 것 같아요. 뭐 서울 학생들 같았으면 아마 가만히 안 했을 것 같은데 네. 이제 뭐 부안이라는 좀 특수성, 시골이다 지역에 그런 한해 지역의 있다는, 어떤 폐쇄성도 있고 그다음에 학교라는 곳이 사실 선생님이 왕이지 않습니까? 네. 그렇다 보니까 학생들이 보복이 두렵다든지 이런 문제 때문에 사실은 그 즉시 이야기를 하지 못하고 여기까지 온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그래서 더욱 답답한 것 같습니다. 근데 이 교사가 학생들을 괴롭힌 수법들을 보니까 너무 하더라고요. 뭐 어떤 내용들이 있었죠? 네, 뭐 좀 최근에 그 라디오 프로그램에 이제 그 피해 여학생이 나와서 이제 인터뷰를 했는데요. 네. 그 내용이 뭐 좀 사실은 민망할 정도입니다. 이게 뭐냐면 이제 그 체육 교사가 자기 스타일의 뭐 얼굴이나 몸매 뭐 이런 게 되는 학생들을 뽑아서 네. 뭐 자기 애인이라고 불렀었고요. 학생들한테 애인이라고 그렇죠. 했다고요? 그리고 그 학생이 이제 남자친구가 생기면 막 질투를 해서 네. 뭐 다투기도 하고. 선생님이요? 네. 그리고 뭐 여고생의 치마를 들어 올려서 네. 허벅지에다가 뭐 사랑한다라고 썼다는 그런 얘기까지 지금 나오고 있어서 이게 오. 사실인지 좀 예. 뭐 조사는 필요하겠지만 네. 아무튼 과도한 신체 접촉이나 뭐 성폭력, 그다음에 폭행, 폭언 이런 것들이 좀 있었던 것이 아닌가 네. 좀 면밀한 조사가 필요한 상황인 것 같습니다. 네. 이게 사실이라면 정말 어떻게 이럴 수 있나 좀 어이없는 일이지 않나라는 생각이 드는데 네네. 경찰과 교육청이 수사와 감사에 나섰는데 학교 측 반응이 또 궁금하네요. 일단 뭐 학교에서 뭐 보직교사 또 교장이나 이런 사람들은 자기는 몰랐다. 몰랐다. 네. 뭐 이제 이렇게 지금 발뺌을 하고 있는데 네. 사실 뭐 조사 결과를 봐야 되겠지만 지금 문제가 된 그 체육교사 말고도 총 10명이 지금 감사 대상에 올라 있다고 합니다. 아, 총 10명의 교사가 감사 대상에 올랐다는 건 좀 심각한 게 아닌가 싶은데 이 네. 학교 문제도 좀 심각하네요. 네, 맞습니다. 그 해당 학교가 예. 일단은 뭐 근거도 없이 그 수당 및 여비를 지금 3,300만 원을 일단 썼다고 하고요. 교사들을 교사들한테 지급을 해준 거죠. 예. 네. 그리고 또 학교 폭력 관련 그 조례에 보면은 일단 학교 폭력 그 성폭력에 관련된 예방 교육을 실시해야 된다는 규정이 있습니다. 네. 그런데 이 학교에서는 그런 규정을 어기고 그런 이제 성폭력 등에 대한 예방 교육을 네. 실시하지도 않았고요. 또 상담실이나 그 상담 교사가 있어야 됩니다. 네. 그런데 이런 부분도 갖춰놓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교육청에다가는 자기들이 그런 상담실이랑 상담 교사를 갖춰놨다 이런 네. 식으로 허위 보고를 한 것도 지금 밝혀진 상황입니다. 교사도 마찬가지고 학교도 문제가 참 많아 보이는데 이 정도면 어떤 처벌이 내려져야 되는 거 아닌가요, 변호사님? 네, 그렇습니다. 지금 문제되고 있는 체육교사 같은 경우는 검찰에 송치가 된 상태고요. 네. 해당 학교에 대해서도 강력한 징계가 지금 내려졌다고 합니다. 아, 학교의 징계가 내려졌어요? 네, 그렇습니다. 예, 어떤 징계인가요? 이 해당 학교를 관리하는 교육청이 전라북도 교육청인데 네. 전라북도 교육청은 해당 학교에 학급수 감축이라는 그런 강력한 행정적 제재를 취하기로 결정을 했다고 합니다. 그 정도면 강력한 처벌인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학년당 네. 그 7개 학급이 원래 있었는데 지금 학급수를 4개로 줄이고 네. 인근 다른 고등학교에 2개 학급을 더 네. 추가를 한다고 이렇게 밝혔습니다. 아, 그렇군요. 강력한 처벌 수위를 일단은 받았다, 징계를 받았다. 네. 그럼 이제 해당 교사에 대한 조사 결과가 나오면 처벌이 이뤄져야 될 텐데 보통 성추행에 대한 처벌 수위가 어느 정도인가요? 네, 일반 성인을 대상으로 하는 강제추행 같은 경우는 형법이 적용되기 때문에 네. 10년 이하의 징역이나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게 됩니다. 네. 근데 성인이 아닌 이 아동 청소년에 대한 성범죄는 조금 더 처벌이 강력해야 되지 않을까 싶거든요. 네, 그렇습니다. 아동 청소년 같은 경우는 아청법이라고 하죠. 예. 아동 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이 적용을 받기 때문에 네. 그 강제추행을 하는 경우에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상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게 됩니다.
그렇군요. 네, 거기다 더불어서 네. 신상 정보도 등록이 되게 되고요. 아. 그리고 그런 아동 청소년 관련된 유관기관에 네. 취업이 제한되는 그런 불이익도 받게 됩니다. 그렇군요. 근데 이번 사건의 경우에는 피해자도 지금 굉장히 많잖아요. 그리고 선생님이라는 직위를 이용해서 또 이런 네, 범죄를 저지른 맞습니다. 건데 가중처벌이 있어야 되는 거 아닐까요? 그렇습니다. 법원의 양형 기준에 따르면 예. 이렇게 다수 피해자를 상대로 계속적 반복적으로 범행을 한 경우에는 뭐 가중처벌을 할 수 있다 이렇게 규정을 하고 있고요. 예. 그리고 이런 이제 선생님이라는 인적 신뢰관계를 이용한 범죄이기 때문에 또 가중처벌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지금 이 건 같은 경우는 워낙 좀 기간도 상당히 길고 네. 피해자도 많기 때문에 상습성이 인정이 될 수도 있는데 맞아요. 예. 상습성이 인정된다고 하면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을 할 수 있도록 법에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해당 그 체육교사를 관리하는 그 학교장 네. 등 보직 교사들에 대한 조사도 있어서 그런 직무 의무 위반이 있었다면 징계 내지는 형사처벌도 있어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네. 아, 이런 아이들을 상대로, 학생들을 상대로 한 범죄는 절대 일어나서는 안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너무 늦게 발견해서 우리 학생들한테 좀 미안하다는 생각이 좀 들긴 하는데 다시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강력한 처벌이 내려졌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렇게 주간 브리핑 내용 함께 살펴봤고요. 자, 이제 두 분의 변호사님이 가져온 이슈들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호영 변호사님이 가져온 이슈부터 살펴볼까요? 네, 제가 가져온 이슈는 최근에 이제 가장 큰 이슈가 된 그 안타까운 사고입니다. 그 경부고속도로 버스 사망 사고를 이야기해 볼까 합니다. 네, 뭐 최근 정치권이나 뭐 북한 이슈를 제외하고는 가장 많은 지금 주목을 받고 있는 이슈가 아닌가 싶습니다. 경부고속도로 버스 사고, 지난 9일에 발생한 사고죠? 네, 맞습니다. 그 말씀하신 것처럼 지난 9일 오후 3시경에 네. 그 경부고속도로 상행선에서 버스가 추돌 사고를 냈는데요. 이게 7중 추돌 사고였고 이 사고로 50대 부부가 숨지고 10여 명의 부상을 입은 사건입니다. 숨진 50대 부부의 경우를 보면 3개월 후에 손자가 태어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네. 더 안타까움을 자아내고 있습니다. 원인이 졸음 운전인 거죠? 이 버스 운전을 했던 김 씨는 그 10년 넘게 지금 버스 운전대를 잡은 베테랑이었다고 하고요. 네. 이제 경찰에 따르면은 버스 기사가 최초 그 진술을 받는데 네. 이때 졸음운전 아니다. 오히려 나는 그 순간에 살짝 정신을 좀 잃었었던 것 같다. 정신 잃었다? 네, 이런 식으로 좀 이야기를 했는데 예. 결국은 뭐 보여지는 정황상 이거는 좀 졸음운전이 맞을 것 같고요. 다만 졸음운전을 한 그 원인에 대해서 네. 여러 가지 문제점에 대한 좀 지적이 있는 상황입니다. 정신을 잃었다라는 건 졸았다는 거와 똑같은 의미라는 생각이 좀 드는데 거의 그렇죠. 네, 우선은 버스 기사들의 근로 환경을 문제 삼는 것 같습니다. 네. 어떤가요, 근로 환경이요? 일단은 지금 뭐 버스 운전기사들이 경무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4시간 연속 이제 버스 운전기사가 운전을 하면 네. 적어도 30분을 쉬어야 되고요. 네. 그다음에 노선을 한 바퀴 돌면 또 10분을 쉬어야 되고 네. 그다음에 퇴근 후에 그 다음 출근할 때까지는 사실 이거는 지금 뭐 퇴근 출근보다는 이제 전날 그 마지막으로 운행을 종료한 시간부터 네. 다음 날 운행을 시작한 시간까지는 8시간의 그 휴식 시간을 보장해 주도록 지금 그렇게 관련 법령에 되어 있는데 네. 이게 좀 잘 안 지켜지는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렇군요. 이게 뭐 시내버스, 시외버스든 뭐 다 포함해서 버스를 운행하시는 분이라면 다 똑같이 적용되는 거죠? 네, 맞습니다. 노선 여객 자동차 운송 사업이라고 해서요. 네. 그런 이제 전세버스나 고속버스 이런 것을 운전하는 그 운전사들에 다 적용되는 법입니다. 그렇군요. 네. 말씀하신 대로라면 회사가 그 8시간 휴식 시간을 보장해 줬느냐 이게 좀 쟁점이 되겠네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해당 이제 버스 운송사 측에서는 자기들은 법대로 했다. 왜냐하면 전날 운행 종료한 시간으로부터 네. 다음 날 운행을 이제 시작한 시점이 8시간은 넘었다는 아, 거거든요. 그래요? 네. 구체적으로 이건 좀 시간을 따져봐야 될 것 같은데요. 네. 그래서 이제 조사된 바를 보면은 예. 그 사고 전날 그 버스 운전기사 김모 씨가 첫 운행을 한 시간이 새벽 5시였습니다. 사고 전날? 네, 사고 전날. 그래서 새벽 5시에 그 김 씨가 600km 넘는 거리를 일단 운전을 했고요. 예. 13시간 넘게 운전을 했다고 합니다. 그 전날에. 그래서 밤 11시가 돼서 일단 일이 끝났습니다. 네. 그래서 밤 11시에 일이 끝나고 사고 당일에는 이제 그 다음 날인 사고 당일에는 7시 15분부터 운행을 시작한 것으로 좀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아, 그러면 8시간 조금 넘네요. 어쨌든 간에. 운행을 네. 안 한 시간은. 그렇죠. 그러니까 운행 종료 시간으로부터 네. 첫 운행 시간까지는 8시간이 조금 넘는 네. 시간이 있지만
사실 이게 뭐 말이 그렇지 결국은 11시에 운행 끝나고 네. 그다음에 집에 가서 씻고 잠들고 하면 12시 넘고요. 맞아요. 네. 그다음에 거기에 출퇴근 시간까지 뭐 포함하면 네. 사실 이 기사는 뭐 한 4-5시간 쉬었을까 말까 좀 그런 상황입니다. 네. 따라서 사실은 휴식 시간 8시간을 이상을 보장해줘라 라는 어떤 법령의 취지는 사실은 몰각되어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못해도 뭐 8시간 휴식 시간이면 9시간 내지는 10시간은 쉬는 텀이 있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그렇죠. 네, 그리고 이런 법령을 만든 건 버스 기사분들께서 국민들의 안전을 책임지고 있는 분들이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법령을 만든 것 같은데 버스 기사분들은 이 내용을 좀 잘 알고 계시는지요? 네, 일단 뭐 버스 기사분들은 사실 이 지금 뭐 그 여객 자동차 운송 사업법 네. 그다음에 그 관련 법령들에 대해서 사실 할 말이 되게 많습니다. 이게 그래요? 뭐냐면은 네. 기본적으로 그 하루 8시간 이상의 이제 결국은 휴식 시간을 보장해 주라라는 건데요. 네. 결국 이 휴식 시간에는 사실은 그 운전을 하는 중간중간에 실제로 쉬는 시간들이 있지 않습니까? 맞아요. 그 시간들은 또 빠진다고 합니다. 그래요? 네, 그래서 그런 시간들을 빼고 네. 그 근무 시간을 잡기 때문에 사실 예를 들어서 뭐 11시간 30분을 일했다 치면 네. 실제로 그 운전사가 그 도로 위에 있었던 시간은 뭐 한 15시간 가까이 중간에 쉬었던 그렇죠. 다 빼고 네네. 이렇게 그런 게 다 하니까요. 실제로 이제 근무 시간에서 빠지다 보니까 이분들이 실제로 11시간을 근무했다라고 산정이 되려면 네. 이제 도로에는 막 15시간씩 있어야 되는 거죠. 따라서 뭐 이분들 너무 지금 그런 휴식 시간이나 이런 걸 본인이 조금 확보를 하려면 네. 그 외에 운전을 할 때 사실 엄청 과속을 해서 맞아. 그런 분들 빨리 있으십니다. 휴게소에 들어가야지 본인이 조금이라도 쉴 수 있으니까 맞아요. 결국 이분들이 이제 말씀하시는 거는 본인이 조금이라도 쉬어야 네. 운전을 제대로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한다라는 건데 네. 결과적으로 난폭 운전이나 뭐 과속 운전의 원인이 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네. 그게 또 시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요소가 될 수도 네, 있으니까. 맞습니다. 이런 걸 좀 개선을 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두 분께 여쭤보고 싶은 게 있는데요. 이 네. 8시간의 휴식 시간이 보장돼야 한다고 하잖아요. 네네. 그럼 앞서 우리가 얘기했던 대로 앞뒤 출퇴근 시간 있잖아요. 요거까지 포함이 된 건지 아닌 건지 이게 좀 불분명한 것 같거든요. 네. 어떻게 생각하세요? 일단 뭐 지금 법으로는 이제 법령에는 보면은 결국은 운행 종료 시간과 그다음에 운행 개시 시간, 시간. 결국은 운행 시간 기준으로 지금 휴식 시간을 잡고 있는데 이게 문제입니다. 결국은 이거를 사실 법을 바꿔서 출근 시간과 퇴근 시간 기준으로 하면 네. 사실 명확하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그렇게 조금 바뀌어야 된다라는 점으로 좀 보이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그런 8시간을 보장을 해주려고 하면 한 11시간 이상 정도는 휴식 시간으로 사실 규정이 되지 않나 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자, 이렇게 버스 기사들에게 회사가 법적으로 보장된 휴식을 주었는가라는 문제가 수면 위로 떠오르면서 이 오산교통이라고 합니다. 이 회사가 압수수색을 실시를 했는데 압수수색을 하면서 휴식 시간 외에도 다른 또 위법 행위를 저질렀다는 이야기가 나오더라고요. 이 부분은 어떤 내용일까요? 네, 이번에 사고를 낸 오산교통 버스 노선이 M5532번 버스입니다. 네. 해당 사업자는 지난해 10월에 국토부의 공모 및 심의를 통해서 사업자로 선정이 되었고요. 예. 올해 3월부터 사업 면허를 받아서 운행에 들어갔는데요. 네. 처음에 사업 계획을 제출하기로는 7대의 버스로 하루 40회 운행을 하겠다. 네.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그럼 실제로는 뭐 그렇게 안 했다는 건가요? 네, 조사 결과 실제로는 5대의 버스를 하루 28회만 운행을 했다고 합니다. 처음에 승인받은 내용하고 좀 많이 다른데 왜 이렇게 된 건가요? 그 해당 업체 측에서는 운전기사를 구하지 못했다. 예. 이런 핑계를 대고 있는데 사실 전문가들의 그런 시선은 좀 다른데요. 그러니까 그렇게 운행 횟수를 줄이고 네. 버스 대수를 줄이게 되면 인건비들을 절감을 할 수가 있고 또 유류비도 상당히 절감이 되기 때문에 네. 업체 측에서는 수익성을 높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이유 때문에 운행 횟수를 줄이지 않았나 네. 이렇게 지금 보고 있습니다. 그럼 어쨌든 뭐 승객은 더 꽉꽉 채워가면서 이제 비용을 그렇죠. 절감했다 이런 내용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동일한 운행 시간에 네. 더 많은 승객을 태워야 되기 때문에 사실은 뭐 사고 위험성도 더 늘어날 수가 있고 예. 그렇습니다. 버스 기사분들도 굉장히 부담이 커질 것 같은데요. 같은 시간에 사실은 같은 또 인원들을 태워야 되기 때문에 네. 운행에도 또 위험성이 있고
또 그 과정에서 시간을 또 맞춰야 되기 때문에 그렇죠. 상당히 뭐 난폭운전이나 과속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입니다. 더 위험해질 수밖에 없겠네요. 그렇습니다. 근데 지금 처음에 7대에 40회 이렇게 승인을 받았다가 지금 5대로 바뀌고 28번 운행을 했다는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승인받은 내용하고 다르게 이렇게 막 바꿔도 되는 건가요? 원래 이게 운행 계획을 변경을 하려고 하면 예. 국토부의 허가를 받아야 되는데요. 해당 업체는 뭐 그런 절차를 거치지 않고 예. 임의로 그 절차를 그 계획을 변경을 했다고 그렇게 밝혀졌습니다. 임의로 바꿨다. 네, 그러면 뭔가 행정처분이나 뭐 법적 처벌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 싶거든요. 네 그렇습니다.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보면 네. 이렇게 임의로 사업 계획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되어 있고 예. 거기에 더불어서 사업 정지 또는 뭐 5천만 원 이하의 과징금 처분도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예. 사업 정지를 하게 되면 또 시민들이 불편해지지 않을까 싶기도 한데. 그렇습니다. 예. 사실은 오산시에 민원이 사실 들어갔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래요? 이렇게 뭐 이런 횟수나 뭐 약간 그 운전자들한테 네. 업무가 과중되어 있다 이런 민원이 사실 들어간 상태라고 했는데 네. 그 오산시 측에서는 사실 어떤 행정적인 제재를 가하게 되면 네. 실질적으로는 업체에서 이제 운행 횟수가 줄어들기 때문에 그 네. 피해가 사실 시민들한테 간다, 이용객들에 간다는 그런 이유로 사실은 그런 민원들을 제대로 보지 않았다고 하거든요. 아, 그래요. 좀 그런 문제도 있습니다. 그런 문제도 있기 때문에 해당 업체가 일단 처벌을 안 받은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습니다. 어떤 행정적인 제재를 가하지는 않은 상태고요. 예. 국토부 같은 경우는 사실 이렇게 줄여서 운행한 것 자체는 네. 이 사건 이후에 돼서 네. 이제 알았다고 그렇게 합니다. 국토부는 아예 몰랐다는 네, 거죠. 그렇습니다. 이게 직무유기 아닌가요? 그렇습니다. 일종의 직무유기라고 볼 수 있죠. 사실 이런 부분들을 예. 국토부에서 계속 감사를 하고 면밀하게 모니터링을 해서 예. 어떤 문제가 있는지를 발견을 했어야 되는데 그런 음, 부분에서 좀 소홀히 한 과실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오산교통이 문제가 좀 많은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근데 또 이 문제와 별개로 이 회사 대표가 형사 입건돼 있다고 하더라고요. 무슨 내용인가요? 일단은 지금 이 버스 업체 대표가 예. 그 자동차 관리법 위반으로 지금 형사 입건이 된 상황입니다. 자동차 관리법 또 어떤 문제죠? 네, 뭐냐면은 그 이제 올 초에 그 수원 그 서부 경찰서로 네. 그 버스 수리 비용을 지금 버스 기사들한테 대납을 시킨다. 수리 비용을요? 네.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뭐냐면은 그 버스 그 정비 기술사들이 있습니다. 네. 그 정부 기술사들이 그 정비를 할 수 있는 그 범위가 한정이 돼 있는데 네. 그러한 범위를 넘어서는 어떤 그런 정비도 강제로 시킨다라는 그런 제보가 들어와서요. 예. 지금 업체 대표가 그 자동차 관리법 위반으로 입건이 됐고 네. 이거에 관련해서 지금 지난 5월에 업체 사무실을 지금 압수수색해서 네. 또 관련자들에 대해서 소환 조사를 지금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렇군요. 네. 수리 비용을 왜 기사에게 떠넘긴 거죠? 이게 뭐냐면은 결국은 이제 버스가 뭐 고장이 나거나 사고가 났을 때 네. 이제 원칙대로 법대로 하면 결국은 보험 처리를 해야 됩니다. 맞아요. 네, 그러니까. 보험 처리해야 되는데 버스 업체가 이게 돈을 아끼려고 그냥 버스 기사한테 네가 그 현금으로 내라 네. 이런 식으로 해서 지금 강제로 돈을 걷어서 그렇게 지금 버스 수리 비용을 예. 운전 기사한테 네. 강제로 대납을 시키는 그런 상황입니다. 너무한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오산교통 얘기를 해보면 해볼수록 문제가 좀 많다는 생각이 드는데 네. 보도 하나를 봤더니 이런 내용이 있더라고요. 이 오산교통이 기사분들의 임금이 비정규직이 6,470원이고 정규직이 6,700원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시급을 말하는 것 같은데 6,470원이면 이제 이번에 법이 바뀌게 되겠지만 네. 최저임금인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네. 비정규직인데 최저임금을 일단은 버스 기사분들이 받고 있었고 이 금액은 인근 회사보다 또 적은 금액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굉장히 열악한 환경에서 일을 하고 있었던 겁니다. 근데 수리비까지 기사분들한테 이제 간다고 그렇죠. 너무한 거 아니에요? 너무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요. 이에 대해서 재발하지 않도록 대책을 좀 세워야 될 것 같은데 어떤 네. 대책들이 좀 나오고 있을까요? 일단 기본적으로 결국은 버스 업체가 네. 그런 자동차 관리법상의 의무 위반을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그 소관 기관들이 네. 좀 상시적으로 네. 감사나 조사를 좀 해야 되는 거 아니냐 좀 이런 얘기들이 좀 나오고 있습니다. 기사분들이 이 수리 비용 또한 감당을 해야 되니까 이 회사의 갑질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정부에서도 재발하지 않도록 대책들을 좀 내놓겠다 했는데 네, 어떤 네. 대책들이 있을까요? 일단 지금 정부에서는 그 일부 업종에 대해서 네. 무제한 연장 근로를 허용하고 있는 그 근로기준법 제59조를 좀 재개정을 하든지 예. 좀 해야 된다라는 그런 얘기가 좀 나오고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59조요? 네. 어떤 내용이죠? 이 근로기준법 59조를 보면 네.
그 근로시간 및 휴게시간의 특례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에 대해서는 네. 그 사용자가 근로자 대표와 서면 합의를 하는 경우에는 그 근로기준법상의 그 이제 근로시간이 제한이 있는데 그 네. 12시간입니다. 주당 12시간. 주당 12시간. 네, 맞습니다. 그래서 주당 12시간을 초과해서 연장 근로를 하게 할 수 있다라는 그런 규정이 있는데 네. 그 규정이 그러니까 59조에는 결국은 이러이러이러한 어떤 특례 이런 사업에 해당된다고 한다면은 네. 근로기준법상의 그 주당 근로시간을 초과해서 네. 근로를 할 수 있게 좀 그렇게 지금 돼 있는데 네. 이게 조금 문제가 아니냐 해서 이걸 좀 개정을 하자는 그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군요. 네. 그 운송업도 여기에 들어가는 거고. 네, 그럼 아까 뭐 특례 업종 또 있다 그랬는데 네, 뭐 맞습니다. 어떤 특례 업종을 지금 찾아보니까 네. 운송업, 뭐 영화 제작 및 그 흥행업, 통신업, 그다음에 의료 및 위생 사업, 뭐 청소업 네. 이런 것들이 지금 있습니다. 아, 이런 업종들은 주당 맞죠? 네, 주당 주당 근로 연장 시간을 12시간 이상 할 수 있다. 네, 주당 근로시간을 근로시간을. 12시간 이상을 할 수 있는데 예. 이제 그 고용주와 그 이제 사업 이제 근로자들 사이에 서면 합의가 있으면 이렇게 할 수 있다라고 돼 있는데 사실 뭐 근로자들 입장에서는 항상 의리지 않습니까? 네. 그러다 보니까 특히 이분들 이제 이번에 버스 운송 기사 분들 같은 경우는 또 비정규직 분들도 많이 맞아요. 계시고 하니까 결국은 사인할 뭐 수밖에 없는 사업주가 이거 서면 합의하자 그러면은 합의를 안 하실 수가 없는 상황이죠. 거죠. 그러니까 맞아요. 이렇게 법에 서면 합의하면은 아무 때나 이렇게 연장 근로를 시킬 수 있게 한 부분은 좀 규제가 필요하다 이런 네. 얘기가 좀 많이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지난 11일 문재인 대통령이 주재한 국무회의에서는 예. 교통안전법 시행령 시행규칙에 대한 개정안이 통과가 됐습니다. 예. 그 내용을 살펴보면 버스나 화물차에 차로 이탈 경고 장치라고 하죠. LDWS라고 하는데 네. 장착을 할 때 국가에서 장착 비용을 좀 보조를 해주는 그런 개정안이 통과가 됐습니다. LDWS 이게 딱 들었을 때는 말이 와닿지가 않아서 어떤 네, 건가요? 그러니까 차로 이탈 경고 장치인데요. 예. 그러니까 운전자가 뭐 졸음 운전을 하거나 하여튼 뭐 그런 경우에 약간 경고음을 울려줌으로써 운전자한테 이렇게 그 차선을 이탈했다는 걸 알려주는 그런 장치입니다. 꼭 필요한 장치인 것 같네요. 근데 뭐 이전에는 없었나 봐요. 이 정도면 필수여야 될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이 부분이 계속 문제가 제기가 돼서 예. 의무적으로 달아야 하는 그런 규정이 지금 현행법에 있고요. 예. 근데 그 현재 규정에 따르면 네. 그 전장 길이가 11m를 네. 넘는 차량에 대해서만 이제 의무적으로 음. 장착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근데 예. 이번 경부고속도로 사건 같은 경우는 10.95m밖에 길이가 안 된다고 해요. 아. 그러니까 5cm 차이밖에 사실 안 나긴 하는데 예. 5cm 차이로 이 의무 장착에서 벗어남으로써 사실 또 약간 문제가 있었습니다. 아, 이거 참 버스를 일부러 5cm 줄여서 만든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 정도인데요. 네, 그러니까 처음에 이제 도입할 때는 여러 가지 비용적인 측면의 네. 문제도 있고 해서 좀 장거리를 뛰는 그런 우등 고속 버스를 대상으로 이 먼저 법이 한 거네요. 개정안이 입법이 됐기 때문에 예. 11m라는 그런 기준이 나왔다고 하고요. 아. 지금 사고가 난 이제 광역버스 같은 경우는 그렇게 장거리는 아니기 때문에 약간 네. 길이가 좀 짧다고 합니다. 그래서 좀 대상에서 좀 벗어난 측면이 있고요. 그렇군요. 그렇습니다. 기준을 좀 다시 세워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런 의무 장착 차량 대상이 앞으로 더 확대가 되는 거죠? 그렇습니다. 내년부터는 장착 의무 대상이 승용차를 제외한 예. 뭐 모든 승합차, 그리고 3.5톤 이상의 그런 화물차로 확대하는 것이 논의가 되고 있습니다. 이제 길이에 상관없이 모두 장착을 해야 된다. 네, 그렇습니다. 아우, 이제서라도 돼서 다행입니다. 진작에 됐어야 할 것 같은데. 자, 그렇다면 지금까지 이야기한 것처럼 버스 업체의 휴식 시간 보장이라든지 근무 환경에 대한 법규 위반이 나타났다. 사실로 밝혀지게 되면 버스 기사에 대한 이 처벌도 참작이 되던지 아니면 형량의 변화가 있을지 궁금해지거든요. 두 분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의견 한번 들어볼까요? 네, 일단 기본적으로 사실은 뭐 그 사실 조사 결과 이제 수사를 해봐서 특히 그 버스 운송업체 측의 어떤 그런 법 위반 사항이 발견이 되면 네. 당연히 그 운전자 김모 씨에 대한 처벌에도 영향이 있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은 결국 이게 형사 처벌이라는 게 네. 그 어떤 죄질도 고려해 봐야 되고요. 네. 그다음에 처벌의 필요성 이런 것들도 종합적으로 해서 이제 판사님이 양형을 하시는데 결국은 이 운전 기사 입장에서는 사실은 좀 어느 정도 불가항력적인 부분도 있을 맞아요. 테고 네. 그다음에 업체 측에서 시키는 것 때문에 네. 어쩔 수 없이 본인도 사실 어떻게 보면 피해자거든요. 맞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아마도 형량에 반영이 되면 네.
처음에 사람들이 예상했던 형량보다는 좀 줄어들지 않을까 그렇게 예상을 합니다. 그렇군요. 참고로 말씀드리면 지난해 발생했던 영동고속도로 봉평터널에서도 사실 유사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 건 같은 경우는 항소심에서 4년 6월에 형이 선고가 됐다고 하는데요. 네. 만약에 지금 이 건 같은 경우 그런 업체 측의 그런 잘못으로 인해서 뭐 졸음운전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불강력적인 부분이 있었다고 하면 네. 좀 감형을 받지 않을까. 그 사건보다는 조금 더 덜한 형을 받지 않을까 싶습니다. 아, 그렇군요. 여기서 또 궁금해지는 게 지금은 이제 사고를 낸 버스 기사에 대한 처벌을 여쭤봤잖아요. 회사에도 처벌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네. 만약 회사가 처벌을 받는다면 어떤 처벌을 받을까요? 이제 여객 자동차 운송법, 그다음에 자동차 관리법 위반 사실이 아마 분명히 있을 겁니다. 네. 그러면 그 법령 위반으로 이제 업주가 처벌을 받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 외적으로 사실 민사적인 책임을 좀 생각을 해볼 수가 있는데요. 네. 그 업체 같은 경우는 그 운전사에 대해서 이제 사용자의 지위에 있기 때문에 네. 사용자 책임을 부담하게 될 것으로 그렇게 예상이 됩니다. 그렇군요. 피해자 유가족에 대한 보상도 좀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결론이 난 후에 이 보상은 누가 하게 되는지도 궁금하고 버스 회사가 하게 될지 버스 기사가 하게 될지 어떤 식으로 하게 될지 궁금하네요. 일단은 이제 정확히는 이제 보상은 사실은 뭐 보상이라기보다는 네. 이거는 이제 불법 행위에 기인한 책임이기 때문에 이제 네. 손해배상, 배상이라고 합니다. 아, 손해배상. 네, 그래서 손해배상 책임이 1차적으로는 물론 운전자인 운전기사에게 기사. 있겠죠. 아, 네. 다만 이제 전 변호사님도 말씀하셨듯이 그 사용자의 지위에 있는 버스 회사 있지 않습니까? 네. 그 회사는 결국은 그 사용자로서 또는 어찌 보면은 지금 회사가 결국은 법률 위반을 했기 때문에 이런 사고가 발생했다라고 본다면 네. 사실상 뭐 공동 불법 행위자의 지위에 있을 수도 있습니다. 네. 따라서 유가족에 대한 그 배상 책임자가 운전자뿐만 아니라 회사도 될 수 있다. 좀 이렇게 지금 보이는 상황입니다.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경부고속도로 버스 사고에 대해서 많은 이야기들을 나눠봤는데 마지막으로 두 분의 촌철살인 한마디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써주십시오. 네, 경부고속도로 버스 사고에 대해서 두 분 촌철살인 한마디 다 써주셨는데요. 먼저 이호용 변호사님부터 얘기 들어볼까요? 네, 저는 이렇게 적었습니다. 그 아직 가지 않은 세월. 세월. 네. 왠지 세월호가 생각이 나는데요. 네, 맞습니다. 회사의 어떤 그 이윤 추구의 그 과정에서 네. 비용을 줄인다라는 명목으로 사실 지켜지지 않았고 그에 따른 또 당국의 관리 감독도 소홀했고 네. 이런 것들이 계속 쌓여오다 보니까 사실 세월호 사건이나 이런 것들이 발생을 했던 건데요. 네. 사실은 이 사고 이후에도 보면은 지난번에 또 봉평터널에서도 보면은 그 버스 추돌 사고로 그 많은 사람들이 현장에서 사망하지 않았습니까? 네. 그런데 그런 사고가 또 이번에도 발생하는 것을 보면서 결국은 이렇게 자꾸 반복되는 예견된 인재들 이런 것은 결국은 좀 그만돼야 되는 거 아닌가라는 점에서 아직도 가지 않았구나라는 네. 그런 좀 착잡한 그런 마음을 담아서 이렇게 잡았습니다. 네, 많은 사건들을 겪었음에도 우리가 아직 정신을 차리지 못했다 이런 말씀이신 거죠? 네, 애석하게도 좀 그런 예. 상황인 것 같습니다. 네, 세월호에 이어서 이 이슈도 기억을 잘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전승배 변호사님은 어떤 이야기 쓰셨을까요? 저는 소잃고 외양간이라도 고치자라는 말을 썼는데요. 네, 어떤 얘기죠? 실은 이 변호사님께서 말씀하셨지만 계속 반복되는 그런 사고들이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런 이제 큰 사고가 발생을 하면 그때만 그러니까 사고 발생 직후에만 사실은 뭐 어떤 대책을 만들자 어떻게 하자 이런 얘기만 있는데 이번 일을 좀 계기로 정말 제대로 된 대책을 좀 마련해야 되지 않을까 예. 싶은 생각이 들고요. 운석 같은 경우 뭐 예외를 두고 있는 그 조항을 개정을 해서 그러니까 일정 시간 이상은 근로를 할 수 없도록 네, 좀 법에서 휴식 시간 고정주도. 그렇습니다. 예. 법의 명문으로 규정을 하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예. 자, 두 분과 함께 첫 번째 이슈 이렇게 살펴봤고요. 이번 사건으로 인해서 정말 아까운 목숨 2명이 사망을 했고 16명이 다쳤습니다. 다시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지금이라도 우리가 철저한 대비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첫 번째 이슈 살펴봤고요. 이제 두 번째 이슈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변호사 추격대 두 번째 이슈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전순희 변호사님 준비하셨죠? 네, 제가 준비한 이슈는
부안 요구와 함께 최근 이제 교육 관련돼서 상당한 큰 이슈로 지금 다뤄지고 있는 숭이초 학교 폭력 사건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볼까 합니다. 숭이초등학교 이야기는 예전에 저희가 한번 다뤄봤었던 내용입니다. 근데 이게 새로운 사실이 보도되면서 막 진실게이처럼 여러 가지 의혹들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더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사건을 은폐하려고 했다는 그런 의혹들이 있고요. 예. 그리고 이 가해자로 지목된 학생이 재벌가의 손자다. 맞아요. 그리고 뭐 연예인의 자녀다. 자녀다. 사실 그런 예. 의혹들 때문에 여러 가지 좀 의혹들이 많이 불거지고 있는 상태고 예. 그 조사 과정에서 진술서 6장이 뭐 사라졌다고 하는데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어떤 뭐 사건을 이제 은폐하려는 그런 뭔가 의도가 있었던 게 아니냐 예. 그런 의혹들이 있습니다. 저희가 변호사 추격대에서 잠깐 다뤄봤을 때는 사건 초기여서 간단하게만 살펴봤었거든요. 지금까지 어떻게 이 사건이 진행돼 왔는지 좀 살펴보도록 할까요? 네, 이 사건은 그 학생들이 이제 수련회 가서 이제 발생이 됐는데요. 올해 4월 20일에 수련회를 가서 폭력이 발생했다고 하고요. 예. 4월 24일 날 피해 학생의 보호자가 학교 폭력을 신고를 했고요. 예. 그리고 나서 한 달 정도 지나고 나서 5월 15일에 학폭위가 구성이 됐습니다. 근데 학폭위가 피해 학생의 그런 요구로 인해서 2번 정도 연기가 됐다고 하고요. 6월 1일이 되어서야 1차 학폭위가 열렸지만 예. 의결을 또 바로는 또 안 하고 연기를 했다고 해요. 또 연기했어요? 연기하고 나서 2차 학폭위에서는 예. 결국 가해 학생들에 대해서 조치 없음 처분을 내렸다고 합니다. 근데 학교 폭력 수위를 보니까 초등학생들이 벌인 짓이라고 하기에는 좀 수위가 높더라고요. 그렇습니다. 예. 사실 그 가해 학생들이 그 피해 학생인 유군에게 수련회를 가서 담요를 뒤집어 씌운 다음에 네. 뭐 플라스틱 소재이긴 하지만 야구방망이로 예. 폭력을 행사를 했다고 하고요. 예. 그리고 또 피해자 측의 주장에 따르면 물비누를 먹이려고 했다. 네. 뭐 그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저도 사진을 봤는데 예. 그게 약간 그 바나나 우유, 수류탄 모양의 바나나 우유처럼 예. 생긴 그런 물비누를 주면서 이거 마셔도 되는 거다 이렇게 좀 얘기를 했나 봐요. 하여튼 그런 의혹들이 있고요. 예. 이로 인해서 피해자인 유군은 근육세포가 파괴돼 녹아내리는 흉문근 융해증과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 진단을 받았다고 합니다. 예. 이 사건을 조사를 하면서 맹점이 하나 드러난 게 학폭위 구성에 맹점이 있다라는 지적이 있었거든요. 저희가 사실 잠깐 살펴봤었던 내용이긴 한데 이 내용 한 번 더 짚어볼까요? 네, 그렇습니다.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네. 학폭이라고 소위 학폭이라고 하는데요. 그 이 학폭위 같은 경우는 일종의 뭐 지방자치단체처럼, 예. 그러니까 학교 내에서 그런 어떤 학교 폭력 사건이 발생했을 때 자체적으로 좀 해결을 하자라는 예. 취지로 사실 도입이 된 겁니다. 취지는 상당히 좋습니다. 네. 그런데 그 지난 12일에 서울시 교육청에서 그 발표한 감사 자료에 따르면 네. 숭이초등학교 그 학폭위 구성에 대해서 상당히 문제점이 있다 이렇게 지금 드러났고요. 예. 자치위원회 그 숭이초등학교 자체적인 이제 자치위원회 규정에 따르면 예. 학부모 위원이 4명 그리고 교원 2명 그리고 학교 전담 경찰관 SPO라고 하죠. 예. 한 명으로 이렇게 총 7명으로 구성되도록 원래는 규정이 되어 있는데 실질적으로 그 숭이초등학교 학폭위는 학교 전담 경찰관이 제외가 되고 예. 교사가 한 명 더 포함이 됐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요 부분이 이제 규정 위반으로 보이고요. 예. 교육청은 처리 과정에서 부적절성 뭐 이런 점을 들어서 네. 숭이초등학교 교장, 교감 그리고 생활지도부장한테는 네. 해임 처분을 요구를 했고요. 담임 교사한테는 정직 등을 지금 요구한 상태입니다. 네. 근데 이번에 또 다른 문제점이 좀 수면 위로 떠오른 것 같아요. 학폭위는 왜 학교 폭력에 대해 쉬쉬하는 것인가라는 의문이 제기되고 있거든요. 지금 문제되고 있는 숭이초등학교 4학년 학생 가운데 자기가 학교 폭력을 당했다라고 이제 응답한 경우가 이제 55건이라고 하는데요. 네. 근데 이 사건이 드러나기 전에는 뭐 한 건도 학폭위가 개최된 적이 없다고 합니다. 아니 학폭위가 단 한 번도 열리지 않았다고요? 이거 관련 법률이 없는 건가요? 아닙니다. 관련 법률이 있습니다. 예. 학교폭력 예방법에 따르면 학교폭력이 발생한 경우에는 반드시 학교폭력위원회를 열도록 의무적으로 열도록 되어 있고요. 네. 네, 하지만 학교 측에서는 이런 학폭위가 많이 열리고 하는 경우에 있어서 학교 측의 이미지가 좀 실추되는 부분 때문에 학폭위를 되도록이면 안 열려고 하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예. 또한 그리고 가해자의 부모도 자신의 그 아이가 학폭이 회부되는 걸 원치 않겠죠. 그래서 그렇죠.
약간 외압을 한다든지 부탁을 해서 사회적 지위를 이용해가지고. 그렇습니다. 그렇게 해서 학폭이 실제로 열리지 않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예. 실제로 그 안민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 학교폭력 은폐 축소에 따른 징계 현황에 따르면 예. 전국적으로 59건의 은폐 축소 사실이 확인이 되었고 그 교직원들도 이로 인해서 126명이 징계를 받았다고 합니다. 예, 전국적으로 은폐 축소가 있었다면 지금 뭐 숭이초등학교 학폭위에서도 조치 없음으로 의결이 났잖아요. 이게 그렇습니다. 별 효력이 없을 것 같다는 생각도 들어요. 사건 당사자인 예. 가해자도 그렇고 피해자도 그렇고 사실 이 학폭위에 대해서 상당히 불만이 많은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가해자도 피해자도.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조사 과정에 그런 투명성도 없다. 네. 그리고 뭐 일관성도 없다. 그리고 학폭의 구성원들의 그런 뭐 전문성도 좀 없는 게 아니냐. 예. 이래서 불만들이 상당히 많은 상태고 그로 인해서 뭐 교육청의 재심, 행정심판, 행정소송들 등도 계속 지금 증가하는 추세입니다. 그렇군요. 앞서 교육청이 해당 학교의 교장과 교감을 해임하고 뭐 담임교사 정직 처분을 해달라 요구를 했는데 요구를 한 거죠. 그러니까 이게 뭐 실제로 꼭 이렇게 해야 될 필요는 없는 건가요? 네. 일단 기본적으로 지금 이 사건이 일어난 그 숭이초가 만약에 공립초등학교였다면 예. 바로 지금 해당 교사들은 징계위 회부가 돼서 아마 징계 절차에 착수가 됐을 텐데요. 예. 지금 이 사건은 지금 사립학교다 보니까 네. 그 어떤 교원을 좀 징계를 하려면 징계위에서 심사를 해서 징계위 결의가 있어야 되는데 네. 이러한 절차에 착수하려면 결국 징계위원회 회부가 돼야 됩니다. 네. 근데 이런 징계위원회 그 회부 권한을 지금 이 사립학교법에서는 사립학교는 징계위 회부 권한이 지금 이사회에 있습니다. 이사회. 네, 맞습니다. 그렇다면 이사회를 이끄는 이사장의 의지가 중요한 건가요? 그렇죠. 사실 뭐 이사회는 뭐 이사장이 뭐 거의 좌지우지한다고 봐야 되고요. 그래서 결국은 교원에 대한 그 징계를 위해서 징계위 회부가 필수적인데 네. 결국 징계위 회부는 그 결국은 같이 거기에서 동거동락하는 이사장의 어떤 의 중에 지금 좌우가 되는 그런 좀 문제가 있습니다. 결국은 그 징계위 회부 권한을 이사장이 그 독점하고 있는 어떤 그런 부분이 지금 사실은 핵심적인 문제 상황인 겁니다. 그렇군요. 근데 사립학교도 교육청의 지원을 받는 거 아닌가요? 제 생각에는 지원을 받는 거라고 알고 있는데 그렇다면 교육청에는 왜 이렇게 뭐 권리가 없는 건가요? 왜 이사장이나 이사회에 힘이 다 몰려 있는 걸까요? 그러니까 사실 뭐 교육청에서 봉급 같은 거는 다 지원해 주거든요. 거의 뭐 90% 이상 지원해 주는 걸로 알고 있는데, 네, 맞습니다. 그런데 징계권 같은 경우는 뭐 좀 이상하긴 한데 사실은 이게 사립학교의 어떤 사학의 자율성이라는 측면에서 좀 징계권한을 이사회, 그러니까 교육청이나 교육감이 아니고 예. 이사회에 일단 부여를 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군요. 아니 이렇게 지원을 하는데 권리는 없다라는 건 좀 이해가 안 되거든요. 네, 그러니까 뭐 사실 사학법 개정해라 이런 얘기들이 지금 뭐 엄청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일단은 이런 법적 모순을 해결하기 위해서 어떤 법적 개선이나 장치가 필요할 것 같은데요. 어떤 내용이 필요할까요? 네, 그렇습니다. 결국 이 사립학교법이 지금 좀 잘못 규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일이 발생하고 있는데요. 사립학교법의 개정을 통해서 사립학교 교원에 대한 그런 징계위원회 회부 그 권한을 교육감한테 주는 형태로 좀 개정이 되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사실은 사립학교라 하더라도 교육이라는 건 공교육이지 않습니까? 따라서 징계위 회부 권한이나 이런 거는 교육감도 행사하고 다만 지금 현행은 지금 이제 사립학교 이사회에서 행사하고 있지 않습니까? 따라서 그 징계위 회부 권한을 좀 병존적으로 하면 어떨까 싶습니다. 따라서 이사회와 교육감이 행사한다라고 하면 사실은 문제는 없는 거거든요. 사립학교의 경우는 이렇게 같이. 그렇죠.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숭이초등학교 문제 계속해서 사건이 나오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학생들이 최초 진술한 진술서 6장이 사라졌다라는 게 또 하나의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이 진술서 어떤 내용인가요? 사실 어떤 내용인지는 현재는 뭐 밝혀지진 않았고요. 네. 뭐 조사를 통해서 이제 확인이 될 부분인데 이 진술서가 이제 학생들의 최초 그 진술서라는 점하고 그리고 그 진술서 사라진 진술서 중에 일부는 이제 목격자들에 대한 그런 진술서라는 점에서 상당히 중요한 증거라고 사실 보입니다. 근데 이런 중요한 증거가 사실 없어졌기 때문에 뭔가 학교 측에서 이 사안을 좀 은폐하려고 한 게 아닌가 하는 의혹들이 계속 불거져 나오는 거죠. 예, 이 진술서가 최초 학생들을 대상으로 받은 거죠, 그러니까. 그렇습니다. 이 진술서 같은 경우는 이 담임 교사가 그 한방에 그 사건이 일어난 한방에 있던 그 학생 9명 전체에게
받은 진술서 중에 이제 일부고요. 처음에는 이제 총 18장의 진술서를 받았다고 하는데 그 중에 6장이 지금 분실되었다고 지금 그렇게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그 6장이 매우 중요한 내용들이 담겨 있는 6장인 것 같은데 만약에 누군가 고의로 이제 이 증거를 없앤 거나 마찬가지잖아요. 그렇죠. 그렇다고 밝혀진다면 또 법적 처벌이 있어야겠네요. 그러니까 이렇게 이제 중요한 뭐 증거를 은닉하거나 인멸하는 경우에는 예. 뭐 형법상으로는 증거 인멸 은닉죄로 의율이 될 수는 있고요. 네. 그리고 그 외적으로 좀 생각해 볼 수 있는 거는 형탁금지법을 좀 생각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 만약에 이런 진술서가 없어지는 과정에 있어서 네. 그 해당 교원이 학부모에게 뭐 부정한 청탁을 받고 그럴 수 나서 있죠. 만약에 은닉을 했다고 하면 네. 청탁금지법 위반으로 또 처벌을 받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일단 조사를 좀 철저히 해야 될 것 그렇습니다. 같습니다. 근데 이 진술서 과정에서 이 문서가 또 유출됐다는 이야기가 있더라고요. 이건 어떤 내용이죠? 그렇습니다. 그 해당 이야기는 그 가해자 중에 이제 한 명으로 지금 지목되고 있는 그 재벌가 손자의 어머니가 예. 그 생활지도부장에게 관련된 좀 진술서를 좀 그 조사 과정에서 이제 들어간 진술서를 좀 보고 싶다라고 해서 그 부분을 뭐 휴대전화로 촬영을 해서 뭐 보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러면 안 되는 거 아닌가요? 그렇습니다. 사실 이 학교폭력 예방법에는 그런 학교폭력 조사 과정에서 이제 얻게 된 그런 비밀이나 관련된 정보에 대해서는 외부로 유출하지 않도록 못하도록 그렇게 규정을 하고 있고요. 예. 이게 사실로 이제 명확히 드러난다고 하면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도 있는 그런 범죄입니다. 아, 그렇군요. 자, 지금까지 숭이초등학교 학교 폭력 사건에 대해 이야기를 많이 나눠봤습니다. 이 폭력 같은 형사 사건에서도 나이나 연령에 따라서 이 처벌 수위가 좀 달라지는 걸로 알고 있는데 초등학생이면 13살 정도 되는 거죠. 그렇습니다. 네. 예, 폭력에 대한 사실이 만약에 입증이 된다. 그러면 이 아이들에게는 또 어떤 책임이 주어질까요? 그러니까 형법상 만 14세 미만의 경우에는 예. 이른바 형사 미성년자라고 해서 벌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범죄가 성립을 하려고 하면 구속요건 해당성이라는 예. 게 있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위법하고 책임 능력이 있어야 되는데 예. 지금 만 14세 미만의 경우에는 책임 능력이 없기 때문에 네. 이제 벌하지 않는 거고요. 일단 이 아이들은 다 뭐 무죄나 마찬가지인 거네요. 그렇습니다. 실질적으로 어떤 형벌을 가할 수는 없는데 예. 근데 다만 그 소년법에는 10세부터 14세 미만의 소년의 경우에는 보호 사건으로 분류가 돼서요. 보호 사건이요. 예, 그래서 보호 처분을 내릴 수 있도록 그렇게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형을 주진 않지만 예. 좀 선도 교화 목적으로 이제 그런 조치를 가하는 겁니다. 그렇군요. 일단 뭔가 처벌을 받기는 받네요. 그렇습니다. 조금 약하지만. 예. 그렇다면 만약 이 학교 폭력 사건에 대해서 뭐 학교나 교사나 학부모들이 이 사건을 은폐하려고 했다. 이 사실이 명백하게 밝혀진다면 어른들은 과연 어떤 처벌을 받게 될까요? 그 가해 학생과 그다음에 목격자 그 세 명이 그 작성한 예. 그 진술서를 뭐 사실은 진술서 지금 어디 갔는지 모른다는데 그러니까요. 결국은 누군가가 사라졌으니까. 사실은 빼돌린 거거든요. 예. 뭐 그런 것들이 만약에 사실로 밝혀지면 이제 형법상 증거 은닉이나 그런 죄가 이제 성립할 수 있고 네. 그 다음에 이런 징계 기록과 관련된 그런 조사 기록이지 않습니까? 네. 이런 기록을 외부로 유출한 게 지금 뭐 학교 측에서는 이런 변명을 했다고 해요. 이게 어차피 당사자가 네. 열람 등사 청구를 할 수 있는 거라서 자기들이 그 뭐 이제 부모한테 준 거는 별 문제가 아니다. 예. 이런 식으로 얘기했다고 하는데 그거는 사실 말도 안 되는 거거든요. 네. 왜냐하면은 그 법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서 열람 등사 청구를 했을 때 그 법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서 열람 등사 허가를 해서 반출을 해야 되는 거지. 그 열람 등사 청구할 수 있다고 해서 그냥 뒤로 뺏어 주면 네. 결국은 학교 폭력 예방법에 이러한 그 징계 자료를 유출하면은 처벌된다는 그런 규정도 있기 때문에 네. 그러한 규정들에 의해서 사실 처벌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자, 숭이초등학교 학교 폭력 사태 그 뒤에 감춰진 진실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봤는데 자, 두 분의 마지막 촌철살인 한마디 들어보겠습니다. 네, 숭이초등학교 학교 폭력 사건에 대해서 두 분 어떤 말씀 써주셨을까요? 먼저 전승대 변호사님부터 네. 볼까요? 저는 유전무죄라고 썼는데요. 예. 사실 이 숭이초등학교 사건이 국민적 공분을 사고 있는 것은 단순히 그 교직원이 어떤 뭐 직무유기를 했다거나 업무상 뭐 과실이 있었다 이런 측면이 아니라 그 가해자로 지금 지목된 학생들이 재벌가의 그런 손자다, 뭐 연예인의 자녀다, 사실 그런 의혹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건데요. 이렇게
어떤 부모의 영향력 때문에 뭐 잘못이 덮어질 수도 있다라는 그런 좀 잘못된 관행에 대해서는 좀 해결이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추가적으로 한마디 더 덧붙이자면 그 문재인 대통령께서 취임식 때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기회는 평등할 것이고 과정은 공정할 것이며 결과는 정의로울 것입니다. 라고 말씀을 하셨는데요. 그러니까 앞으로는 국민 모두가 차별받지 않는 그런 공정하고 정의로운 사회가 되기를 바라봅니다. 정말 이제 유전무죄라는 말은 없어졌으면 좋겠네요. 자, 다음은 이호영 변호사님 어떤 말씀 쓰셨을까요? 저는 일단 이렇게 잡았습니다. 그 솜방망이도 안 됩니다. 이게 뭐냐면은 지금 이 사건이 지금 문제가 되고 있자 그 가해자 측 부모님이 지금 하는 말이 뭐냐면은 그 자기 아들이 그 지금 때린 것으로 지목된 그 방망이 그 결국은 피해 학생들을 그 이불로 둘둘 말아서 방망이로 때렸다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이 범행에 사용된 그 방망이가 그 속이 빈 플라스틱 방망이고 그다음에 겉에는 또 솜으로 감싸져 있었다. 결국은 솜방망이라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이렇게 솜방망이로 때린 거니까 괜찮은 거 아니냐라는 취지로 좀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그 제가 보면은 이제 방송에 나온 그 방망이를 봤는데요. 되게 아프게 생겼더라고요. 네. 그래서 실제로 그렇게 솜방망이로 사람 때리면 안 됩니다. 저는 이 얘기를 그냥 꼭 하고 싶었습니다. 네. 일단은 아이가 이 후유증으로 인해 아프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빨리 쾌유가 됐으면 좋겠고요. 앞으로는 이 학교 폭력 사태 다시는 일어나지 않도록 대책들이 빨리 마련돼야 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함께해 주신 두 분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법률적인 시선을 통한 원칙적인 시사 분석, 법률 시사 토크 이슈 프리즘. 오늘 준비한 순서는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시간에도 대한민국의 이슈와 함께 또 냉정한 시선으로 돌아오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